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 이슈전파사. 안녕하세요. 이슈의 전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이슈전파사입니다. 오늘 전파 이슈 전국을 울린 폭삭 속았수다 5가지 비밀입니다. 오늘 드디어 폭삭 속았수다 마지막 편이 공개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10년 넘게 대중문화 파고든 저 양승준 실장과 문화부 남보라 기자, 저희 둘이 아는 모든 것을 쏟아내서 네. 폭삭 속았수다 굉장히 심층적으로 한번 두텁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비밀, 눈물의 여왕 되지 않은 아이유인데요. 네. 그러니까 왜 키워드를 눈물의 여왕 되지 않은 아이유로 잡았냐면 네. 사실 폭삭 얘기하기 전에 사실 아이유한테 눈물의 여왕 대본이 갔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업계에선 드라마 관계자들 사이에선 아이유 눈물의 여왕 출연하겠다 이런 네.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때만 해도. 네. 왜냐면 눈물의 여왕이 박지은 작가가 썼잖아요. 네. 근데 네. 박지은 작가 아시겠지만 사랑의 불시착도 썼고 사실 업계에서는 드라마 흥행 보증수표잖아요. 네. 그리고 박 작가가 아이유랑 친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좀 떠올려 보시면 그렇죠. 네네. 박지은 작가가 쓴 프로듀서의 아이유가 네. 주인공으로 그때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인연도 깊으니 둘이 아이유가 이번에 신작을 눈물의 여왕을 가겠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유가 출연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쟤 아이유 왜 안 해? 막 네.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업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폭삭 이 대본이 아이유한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이유 측근들한테 좀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아이유가 이 대본을 받고 울었다는 거예요. 네. 아이유 오랜 팬이죠. 네. 제작 발표할 때도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진짜? 대본 보고 되게 많이 울었고 대본 읽고 바로 다음 날 연락해서 애순하겠다라고 네. 하루 만에 얘기했다고 제작 발표할 때도 아이유 씨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왜냐면 아이유 오랜 팬이라는 네.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사실 네. 팬들 사이에서는 아이유 잘 안 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도 대본을 보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어떤 출연제이나 섭외 왔을 때 절대 하루 만에 네. 절대 답 안 해요. 네. 왜냐면 늦게 승낙해야 늦게 하면 할수록 자기 몸값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유가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고 근데 진짜 애순이 애달잖아요. 맞아요. 방송 보면. 그러니까 맞아요. 이 작품에 진짜 욕심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네. 보는데 이제 남보라 기자도 아이유가 폭삭도 그렇고 네. 전작을 좀 찾아보면 네, 맞아요. 이상하게 좀 짠내는 그렇죠. 짠한 연기 많이 했어요. 그거 많이 좀 찾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나의 아저씨에서는 대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맞아요. 비정규직 직원이면서 이제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고 할머니랑 되게 어렵게 살아가는 맞아요. 이지안이라는 역할을 했었고 또 영화 브로커에서는 베이비박스의 아기를 이제 유기하고 떠나는 미혼모. 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서민들 역할, 되게 짠내 나는 역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좀 이제 저는 또 오랜 팬이기도 하고 보면 이제 아이유가 되게 이제 화려한 케이팝 아이돌이긴 하지만 그 특유의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특유의 슬픔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슬픔이긴 한데 우리는 그걸 다 감추려고 하고 특히 연예인들은 그런 모습을 되게 안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유는 그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출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이 이 아이유라는 사람이 되게 이 사람 보면 되게 뭔가 안심이 되고 또 믿음이 가는 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아이유가 이런 좀 짠내 나는 어떤 애순이라던가 지안이라던가 이런 서민들의 역할을 하면서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맞아요. 좀 더 와닿게 연기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전에 넷플릭스 에이트쇼라고 있었잖아요. 에이트쇼에 천웨이가 되게 화려한 미술 작가로 나왔잖아요. 그거 원래 역할. 그거 원래 사실 아이유한테 먼저 갔잖아요. 그런 소문도 돌지 않았는데 아이유가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아이유가 좀 일부러 이렇게 좀 화려한 역을 피하는 거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호텔 델루나도 의상이나 이런 건 화려했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연 많은 귀신이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어떠세요? 선배 보시기에는 아이유가 좀 이런 좀 짠한 역할을 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안 그래도 그게 너무 좀 특이해서
좀 이래저래 좀 곰곰이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TV나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은 무대에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알고 보면 아이유가 어려서 고생을 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유 측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빛보정을 좀 잘못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빨간 딱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집이,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그런데 폭삭 좀 무너졌던 거예요. 그게 아마 아이유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너무 집이 어려워져서, 그러니까 그 빛 독촉이나 이런 게서 부모님이랑 아이유가 떨어져 살았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유가 그때 할머니 부모 집에도 맞아요. 얹혀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유가 또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그 단칸방을 진짜 좀 어렵게 구해서 거기서 같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유가 언젠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단칸방에 그러니까 집이 워낙 안 좋으니까 불을 껐다 키면 쓱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퀴벌레. 바퀴벌레 막 그렇게 막 해가지고 도저히, 그러니까 자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때가 아이유가 가수 데뷔하기 전이에요. 연습생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 있는 것보다 사실 연습실이 더 편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짠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하다가 저 사장이랑 이 폭삭 관련 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장요? 한국일보 사장 아니에요? 한국일보 이슈 전파사. 배우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삶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 그 지은 선배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아이유도 이렇게 배역 맡을 때 그런 내 어렸을 때 겪은 어려움이랄까 이런 것들이 일부러 티를 내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배역에 이렇게 은근하게 좀 스며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비밀 좀 넘어가서, 키워드는 임상춘 도대체 누구냐 넌, 이거를 좀 잡아봤는데요. 왜 올드보이 패러디까지 하면서 누구냐 넌을 이렇게 좀 잡았던 게 임상춘 작가 이름도 몰라, 얼굴도 안 알려져, 나이도 몰라. 지금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임상춘이라는 이름도 필명이잖아요. 근데 이 폭삭소가 수다 전작이 공효진 나왔던 동백꽃 필 무렵이었잖아요. 저 그게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너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방에 연락처 수소문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개인 번호를 땄어요. 그래서 또 이제 발동에 걸려서 연락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연락 진짜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연락이.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패션으로 연락. 그래서 이 번호 맞아?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임상춘 작가랑 같이 드라마 작업을 했던 사람한테, 누군지 바뀔 수 없지만 임상춘 작가 카톡 토사 메인 화면을 캡처해서 보냈어요. 야 이거 맞아?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이거 왜 안 받아? 그냥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연락이 안 돼서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최근 또 폭삭 보니까 또 갑자기 이 작가 근황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아서 이렇게 봤다. 약간 스토커. 집념의 기차. 그래가지고 찾아봤어. 근데 계정이 없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또 뭐야? 내가 그때 이거 그 드라마 제작 관계자한테 이거 보여줬더니 그거 삭제한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은 솔직히 나랑도 인연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 일하려면 임 작가랑 더 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그런 혼자 망상까지 했는데 정말 망상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방송 준비하느라 좀 이렇게 좀 저도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임상춘이 필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이 생각할 상에 춘이 넉넉할 춘자인 거예요. 저는 이 춘자가 봄춘자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가니까 봄처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봄처럼 생각하면서 글을 쓰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넉넉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넉넉하게 생각한다라는 필명을 듣고 이 임 작가 전작들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 캐릭터들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쌈마웨이 그건 안 봤죠. 근데 그게 사실 눈물에 났던 김주현이 쌈마이와에서 사실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김주현이 어떻게 나냐면 원래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현실의 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꿈이 좌절돼서 백화점 인포데스크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나와요. 그리고 동백꽃 필 무렵 보셨죠? 봤어요. 공효진이 정말 어렵게 애혼자 키우는 싱글맘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폭삭 애순이 아버지 일찍 여의고 해녀 어머니 밑에서 또 어렵게 사는 이런 역들을 봤는데, 세 캐릭터들 공통점을 보면
다들 궁핍 갖고 사회 맞고 어려운데 네. 이상하게 당차요. 당차고 굉장히 다정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모난 데 없이. 모난 데 없고 손가락질 받잖아요. 공효진도 제 편견. 편견. 술집 여자다. 술집 여자. 공효진 술집 싱글맘이다.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데 네. 이상하게 사람들이 캐릭터가 구겨진 데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세상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지론을 갖고 있는 작가라서 네. 캐릭터들이 슬픈 얘기를 쓰더라도 이렇게 네. 조금 그렇게 뭉개지지 않는구나. 뭐 저는 좀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또 그냥 밝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정말 내 주변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디테일이 정말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면 폭삭 속았수다에서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 상경해서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성의 삶. 저 말했죠. 서울내기잖아요. 저 그래서 그런 잘 모르는데 지방 출신이었죠. 네. 20대 여성의 삶 그리고 어떤 상견례 풍경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어떤 금명이와 삶의 궤적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는 정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포착할 수 없는 디테일인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대사와 연출에 다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정말로 너무 그런 디테일들을 보면서 이 임 작가님도 이런 어떤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혼자 살았던 삶 그리고 뭐 상견례를 하면서 어떤 본인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드라마 보면서 되게 많이 했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가님이 취재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이게 겪지 않으면 못 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동백꽃 필름랩도 굉장히 재밌게 봤지만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작가님이 굉장히 더 궁금해졌어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다시 한번 또 제가 주말에 전화한 적 있죠. 그때 임상춘 작가 주변에 막 취재했잖아요. 했더니 그나마 조금 키워드들이 좀 잡혔어요. 80년대생이고 성은 임씨다. 그러니까 본명은 임씨가 맞아요. 그리고 결혼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견례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견례 장면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좀 많이 다가왔어요? 그 미묘한 그런 것들 예를 들면 관식이 이제 그 시댁 남자 쪽 부모님이 늦으세요. 뭐 우리 딸 안 보낸다 그래 이러면서 없을 때는 막 큰 소리 막 치거든요. 막 이렇게 하는데 막상 오니까 막 이렇게 조아리면서 악수를 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한 손은 받치고 한 손은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싫은 소리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라서 그게 좀 더 극화되긴 했겠지만 이제 뭐 상견례든 이제 결혼을 하면 그 느껴지는 그런 은은한 그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도 아마 결혼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생각만 했었는데 선배 말씀 들으니까 결혼하신 게 맞네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작가 성격도 되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사실 어찌됐건 자이든 타이든 신비주의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같이 제가 했던 방송사 이제 지금은 거의 국장급 된 양반들한테 전화를 해서 임 작가 좀 성격 좀 어떠냐. 저는 왠지 되게 막 유난스러울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절대 그렇지 않고 성격 굉장히 밝고 쾌활하고 주변 은근히 되게 잘 챙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래? 그리고 특이했던 게 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 왜 하냐면 작가들 사실 임상춘 작가 정도 되면 지금 동백꽃에서부터 이것까지 지금 가장 지금 K 콘텐츠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작가들이 이렇게 되면 변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사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지금 함부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런 분들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얘기들을 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사람이 좀 이렇게 일관성이 있다. 약간 아직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그 임 작가가 가족 중에 굉장히 제주에서 오래 터를 잡고 사는 분이 있대요. 사실 누군지까지 더 밝히고 싶은데 이게 워낙 좀 프라이버시를 밝히진 않는데 그래서 폭삭이 제주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 사는 사람한테 이거 좀 괜찮아 그랬더니 되게 잘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족이 제주에 사는 가족이 있어서 그렇게 이 소재로 제주 배경으로 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폭삭 보면서 궁금했던 게 아이유 서울대 입학할 때 그 장면 기억나요? 얄라셩. 얄라셩 그죠? 그 서울대 정문에 반복적으로 샤 조형물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아이유가 이렇게 전단지 들고 네, 그거 네, 네. 얄라성인데 얄라성이 사실 서울대 영화동호예요. 네, 네. 근데 그 얄라성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가지고 네, 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네티즌들 정말 무섭잖아요. 매섭잖아요. 무서운 거 취소. 매섭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임 작가 서울대 이거 영화동호회 여기 출신이다. 그래서 저렇게 곳곳에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그거 궁금한 거예요. 네네. 또 전화를 또 돌려봤죠. 그랬더니 야, 너 혹시 아니 너는 아니고 임 작가 서울대 서울대 나왔어? 좀 물어봤어요. 면박당했잖아요. 네, 당하실만 합니다. 아 그래요? 왜요? 왜 대학을 묻고 그러세요? 대학이 뭐가 중요하다고? 네. 저 학벌주의인가요? 그래서 그래갖고 네 하고 그냥 더는 입도 못 붙였던. 네, 네. 그 사람이 야, 이거 평소에 뭐 어느 대학 다녔고 누가 물어보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뻘쭘한 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그럼 남 기자는 임 작가 좀 어떤 점이 흥미로웠어요? 작가님 그러니까 일단 저도 이제 좀 주변에서 좀 들은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실 얼굴 없는 작가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작 발표회 때마다 다 등장을 하신대요. 아 진짜? 네. 나 그 한 번도 못 들었어. 쌈마이웨이 때도 오셨고 동백꽃 때도 오셨고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도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폭삭 이 제작사에 계신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도 임 작가님 얼굴은 모르지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폭삭 속았수다 제작 발표회 때 임 작가님 어디 계신가 혹시 배우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얼굴 모르는 30대 후반 여성이 계시면 이분일까 아마 이렇게 두리번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점, 그러니까 명대사들 지금 되게 많잖아요. 맞아. 명대사들 되게 많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그린 것들 그런 것들 중에 되게 와닿는 게 많고 특히 이게 여성 3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딸로서 엄마 그리고 뭐 이렇게 그 공감되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좀 가장 와닿았던 거가 뭐냐면은 금명이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해요. 유학 가고 싶어하는데 집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막 망설일 때 교수님이 내가 도와줄게 갔다 와 이러니까 교수님 아니에요 하고 이제 거절을 하고는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무 고마우신 분이야 엄마 귤 제일 좋은 걸로 보내줘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너무 고마우니까 보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엄마한테 전화도 잘 안 하고 엄마한테 막 틱틱거리면서 막 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남들이 나한테 이제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너무 감사해하면서 부모님들이 평생 베푼 사랑에 대해서는 그 감사함을 잘 모르는 그런 거 딱 꼬집은 장면이었는데 그때 그리고 내레이션이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너무 좋아서 적어왔는데 다른 사람을 대할 땐 연애 편지 쓰듯 했다. 그런데 100만 번 고마운 은인한테는 낙서장 대하듯 했다. 이 내레이션 하면서 정말 되게 많이 울컥했었거든요. 나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도 딸로서 이제 이런 거 보면 맞아. 엄마 생각 너무 나죠. 그래서 엄마한테 진짜 전화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고 근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제 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얘기해 보면 이제 보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다. 근데 그 평소에 그냥 엄마 이렇게 하는데 엄마 약간 좀 더 촉촉하게 전화하게 된다고 그런 주변의 분들이 지인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 이거 주작 아니고 지금 눈 약간 촉촉한 거 알아요? 네. 나 지금 엄마가 얘기를 해서 생각나는 게 재밌는 얘기 들었잖아요 최근에. 네네. 주변에 지인 40대 여성이 저도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있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는 어려요. 아무튼 TMI. 제주 출신이에요. 네네. 근데 폭삭을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1960년대 배경이기도 하고 엄마가 보면 자기 엄마가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너 엄마 한 집에 가서 테레비에 넷플릭스 깔아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오빠가 지금 맞벌이를 하나 봐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같이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엄마 집에 애를 맡겨놓고 이제 퇴근하면 데리고 일어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남 기자 한국 남자들 잘 알죠? 그런 거 절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안 한 거예요 오빠가. 근데 이 동생이 화가 난 거예요. 전화를 야 너 왜 그거 뭐 어려우냐고 그거 안 해. 너 맨날 엄마한테 애 맡기면서 그거 왜 안 깔어. 그리고 화를 낸 거예요. 근데 둘이 싸운 거예요. 남매가 40대 남매가 애 키우는 남매가.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안 깔아주는 거 그 그래가지고 이슈로 그게 아니나 다를까 엄마 귀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엄마가 이제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서울 사는 딸한테 너 명절에 내려올 거잖아. 그때 깔아줘. 나 그러면 그때 볼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 듣더니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저 어머니 댁에 넷플릭스 놔드려야겠어요. 이 광고 알죠?
이거 상표 말해줄 거야. 경동보일러 옛날에 그 추억의 강. 보일러.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한 세대가 또 이렇게 가고 문화가 가는구나. 왜냐면 사실 넷플릭스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맞아요. 뭐야 지금. 아니요 그냥.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60대 이상 70대 이상 분들은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연결해서 넷플릭스 보기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참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 비밀 키워드는 폭삭 TV에서 못 보는 이유.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0년대 배경 네네. 노년층이 굉장히 좋아할 시대적 배경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16부작 맞아. TV 옛날에 미니 시리즈로 딱이에요. 네. TV로 방송하면 딱 노년 시청자들이 좋아할 드라마인데 우리 TV에서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그 김원석 감독님이 제작 발표회 때 이 드라마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부모 세대에 보내는 헌사이자 우리 자녀 세대에 보내는 응원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 세대들이 보면 너무 좋을 드라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는 TV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잖아요. 어쨌든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네.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TV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제작비 문제가 좀 제작 규모 좀 문제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1960년대부터 시작하는 드라마다 보니까 그리고 65년간의 세월이 담겨요. 맞아요. 60년부터 2025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60년대부터 뭐 그 이전 시대들은 다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오픈 세트장 그 당시 시대를 구현한 오픈 세트장을 굉장히 많이 지었대요. 그러면서 돈이 거기 세트장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제작비가 이제 제작사에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뭐 얼마다라고 하면은 또 우리 좀 국내에서는 아니 돈 그렇게 많이 썼어? 맞아. 뭐 이렇게 많이 썼는데 재미없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보통 잘 안 밝히는데 알려진 것으로는 한 600억 원 정도. 네, 제작 발표에서 김원석 감독이 제작비 관련 말한 적 없나요?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것들을 시청자들이 좀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다. 뭐 이 돈이면 드라마를 몇 편 만들겠네. 뭐 이 정도 돈 들였으면 재밌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제작비 높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이제 기대감과 함께 반감도 조금 섞여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좀 왜냐면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또 제작비로 그래요? 이래저래 까이면 그분 상처받으실 거예요. 되게 소심한 성격이라. 네. 근데 또 섬세하시니까 그렇게 연출 잘 하셨겠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600억 정도 제작비면은 지금 우리 지상파뿐만 아니라 어떤 방송사에서도 그 제작 규모로 감당을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가령 맞아요. 최근에 TVN에서도 황당한 우주 앱도 있었잖아요. 별들의 공효진 이민호의 우주에 가서 임신을 하려고 하는 황당한 별들의 경우로 이게 제작비 500억 들었어요. 근데 좀 알아봤더니 이거 CJ에서 제작하려고 추진할 때 안에서 말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 워낙 사실 K 콘텐츠 호황이긴 한데 제작사들이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 긴축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 돈 들여서 이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맞냐라고 안에서도 제작하면서도 이렇게 좀 말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 사이즈의 드라마를 만드는 건 글로벌 OTT 아니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TVN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별들에게 물어봤는 했잖아요. 500억 들어서. 그럼 TVN에서도 할만한데 이거 왜 안 했을까를 좀 더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김원석 감독이 CJ와의 관계가 그렇게 조금 지금 편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왜냐면 근데 사실 김원석 감독이 전에 CJ에서 미생, 맞아요. 시그널, 그다음에 나이 아저씨까지 많이 하셨죠. 만드는 드라마 족족 TVN에서 내보냈고 다 흥행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혹시 아스달 연대기 기억나나요? 제목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본 사람이 많아요. 사실 그것도 정말 제작비 많이 들였고 송중기 주연에 나오는데 한국 최초의 선사시대 이전 배경으로 한 역사 판타지 SF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엄청난 제작비를 그때만 해도 한 200~300억 들었을 거예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원석 감독 나이 아저씨나 이런 거 미생이나 보셔서 잘 알겠지만 이 김원석 감독은 굉장히 일상의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계 봉태일, 봉준호가 있으면 네, 사실 네. 드라마에는 김태일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인데 이 양반이 왜 뜬금없이 선사시대 이전 판타지 역사 SF 막 이런 네, 걸 네, 하니까 네. 너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사실 아스달 연대기가 들인 제작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대중적으로는 거의 진짜 외면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거칠게 말하면 좀 폭삭 망한 수준인데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 감독이랑 CJ 안에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 보면 그 아스달 연대기가 원래 시즌 1에서는 송중기 주연이었다가 시즌 2에서는 이진규로 남자 주인공이 바뀌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김원석 감독도 시즌 2 연출에서 빠져요. 사실 처음 기획했던 감독이 시즌 2에서 빠지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결국 김원석 감독이 CJ를 나와요. 퇴사했어요. 근데 퇴사하고 처음으로 만든 작품이 폭삭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CJ를 나와서 그러니까 탈 CJ에서 지금 네, 대박을 네. 난 거죠. 네. 대박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김원석 감독이 간 게 카카오 계열사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CJ 입장에선 경쟁사 네, 쪽의 네. 인력을 사실 뺏겨서 네, 이렇게 대박이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네 번째 비밀. 폭삭 키워드는 폭삭 덮친 탄핵 전국입니다. 네. 이거 한번 다뤄볼 텐데 박보검 인터뷰가 하셨죠? 네. 이번 주에 그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했고 다음 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호텔에서 아이유 씨 인터뷰합니다. 지금 인터뷰를 그럼 여의도랑 중구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 보고 저는 제가 중구에서 하는 거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여의도에서 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양 기자도 알다시피 네. 넷플릭스 모든 작품 인터뷰 삼청동 카페에서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 삼청동 카페에서 하는데 갑자기 여의도로 갔다는 거예요. 네, 네, 네. 왜 이래?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이게 탄핵 정국 여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인터뷰한 게 24일이라고 했죠. 네, 네. 근데 24일이 기억해 보시면 한덕수 맞아요. 총리 네. 탄핵 맞습니다. 심판 선고 날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삼청동 주변에 헌법재판소 있잖아요. 맞아요. 헌재 주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 찬반 시위가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 안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는 어떤 소동에 조금 휘말릴 수 휘말리면 있어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그 특정 카페가 있는데 저희가 늘 기사에 쓸 때는 삼청동의 한 카페라고 쓰는 그 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헌법재판소랑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가면은 바로여가지고 굉장히 가깝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게 곤란하겠다 싶어서 이제 넷플릭스 쪽에서 짐 싸갖고 인터뷰 짐 싸갖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청동 또는 피난 간 거잖아요. 여의도로 피난 가고 네, 맞습니다. 진짜로 중구로 피난 네, 가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이걸 재밌다라 이 시국에 재밌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참 여러 사람 힘들구나 이 탄핵 전국 여파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관식이 만났잖아요. 네, 만났습니다. 박보검 인터뷰하고 좀 특이한 네. 없었나요? 박보검 씨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라운드 인터뷰라고 하는데 한 20개 매체의 기자들이랑 이제 박보검 씨랑 약간 뭐 미니 기자 간담회 형식의 이제 인터뷰를 50분간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매 타임 막 있어요. 11시 타임, 1시 타임, 2시 타임 이런 식으로 한 기자들 20명씩 들어가는데 저도 라운드 인터뷰에 가서 이런 경우 처음이었는데 박보검 씨가 A4 용지였나 노트북이었나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기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그 20명이 좀 넘었는데 그래서 와 이분은 정말로 성실하고 굉장히 진지한 분이시구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고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도 이제 그 아이유 씨가 에이순들 꼭 맡고 싶어 했던 것처럼 박보검 씨도 관식을 꼭 맡고 싶어 했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2020년인가 2021년에 군대 가셨는데 군대에 있을 때 원래 이제 굿보이라는 이제 5월달에 JTBC에서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굿보이 대본을 받으시고 이제 출연을 확정하셨대요. 그래서 제대하면 굿보이를 촬영하기로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폭삭
대본을 받으신 거예요. 국보위로 확정하신 다음에. 근데 이 폭삭의 관식이가 너무 하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국보위 측에 양해를 구해서 국보위 촬영 일정을 뒤로 미루고 폭삭을 먼저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보위를 촬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박보검 성격상 그쪽에 양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바르고 성실한 그런 굉장히 상대의 배려심이 많기도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 캐릭터라서. 네, 근데 그만큼 폭삭에 꼭 참여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으로 5번째 비밀, 땡땡에서 폭삭 무너졌다. 이거 한번 저희가 다뤄볼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비밀이라기보단 왜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왜 폭삭에 대해서 이렇게 다들 눈물을 흘리고 몰입하는가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내레이션에서 아이유가 하는 내레이션이에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근데 개천에서 용이 나면 개천은 마른다라는 식으로 내레이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내레이션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물론 용이었던 적은 없죠.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근데 개천에서 자란 건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이유가 그 기억나시겠지만 부급장. 사실 원래 투표로는 더 많이 받아서 급장이었는데 선생님에게 그러니까 금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 못해줘서 부급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서름들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보면서 저 국민학교 때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라는 용어에서 굉장히 먼 과거라는 느낌이 나네요, 선배. 이게 저 아시겠죠? 저게 제 관종은 아닌데 제가 좀 인종욕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때 반장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끙끙 앓았던 게 저희 때만 해도 반장을 하면 엄마의 힘이 정말 중요했어요. 맞아요. 엄마의 힘은 결국 집안의 재력이었는데 반장 선거를 나가려면 항상 그러니까 교실에 큰 화분을 나무나 화분을 선물해 놓던가 아니면 커튼 있잖아요 교실에 그거를 어머님들이 새로 갈아서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게 반장 나갔고 이게 됐어요. 그럼 저도 뭔가를 하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저 때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교탁 알죠? 그 교탁보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탁보 하나 간신히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좀 쪼그라들어서 살았죠. 반장이니까 이제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애들 줄 세우잖아요. 줄을 못 세웠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싸대기를 맞았어요. 이거는 뺨을 맞았다고 할 수 없어요. 싸대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줄을 못 세웠다고.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전 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렸을 때 선생님이 나를 좀 이거 못마땅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명이를 보면서 이게 그 물심양면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괜히 엄마가 어디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돈 들고 찾아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마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때 다닐 때 그런 경험들 은근히 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좀 저한테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반추하게 하는 우리 교육 현장 그런 것들을 반추하게 하더라고요. 남 기자는 어떨 때 좀 폭삭 무너졌나요? 저는 뭐 사실 저도 지금 이제 1, 2, 3막 공개가 됐잖아요. 매해 4회씩 공개가 됐는데 볼 때마다 사실 많이 울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동명이라고 애순과 관식의 그 막내 이제 3살짜리 아기가 좀 이제 안 좋은 일로 이제 죽었을 때 그때 맞아요. 저도 그때 울면서 봤어요. 그때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 어린애가 죽었을 때가 좀 많이 그랬고 또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견례 때 이제 그 금명이 아버지가 이제 남자 쪽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악두 장면에서도 되게 많이 무너졌던 게 이제 저도 이제 10여 년 전에 결혼을 할 때 이제 그런 분위기 뭐 상견례에서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 상견례나 그런 건 없었는데 어쨌든 결혼을 하고 뭐 아이를 낳고 이제 양가 부모님이 만나시는 자리가 되면 늘 이제 굉장히 깍듯하게 인사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그러니까 되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희 시댁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뭐 승용을 떠라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근데 시댁에서 뭘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이제 딸을 가진 부모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 상견례 장면에서 너무 잘 포착해서 표현을 하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좀 아니 근데 지금 남 기자 스케어해졌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10여 년 전인데 근데 그때 딸 가진 죄인이라는 이게 공감이 됐다는 그럼요. 논란 이거 뭐 아직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지만 남 기자 시댁 식구들 볼 수 있는데 괜찮아요? 네, 지금은 좀 좋으십니다. 네,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으십니다. 네. 나 미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좀 마무리 측면에서 다뤄보고 싶은 게 여러 사람들의 감동을 올렸지만 이게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데 4.3을 어떻게 빼고 다루냐.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너무 병풍처럼 다뤘다. 맞아요. 사실 이런 비판도 나와요. 남 기자는 좀 어떻게 봐요? 뭐 시대상을 어디까지 반영할지가 이제 뭐 작가님이나 이제 연출할 때 선택이시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넣을 수 있지만, 저는 이 드라마의 핵심 줄기는 어떤 여성 서사 그리고 자녀와 부모들의 관계 여기에 굉장히 집중한 휴먼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꼭 가져왔어야 됐는지는 사실 조금 의문스럽긴 해요. 저도 공감해요. 아니 이 자체로도 너무나 탄탄하고. 아이유가 김태리처럼 꼭 이 드라마에서 반드시 최루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김태리 얘기한 거는 그 영화 이름 뭐였죠? 강동원 이한열 열사로 나온. 모르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알려주세요. 1988에서 그 1988. 1987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게 그런 유의 어떤 작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이거는 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소시민의 개인의 역사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삭 소가수다에 대해서 남 기자와 함께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돌이켜 보면 저한테 폭삭 소가수다는 금요일에 모래시계였던 것 같아요. 저 4주 동안 금요일에 약속 한 번도 안 잡았어요. 왜냐면 이거 좀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사람보다 이 드라마가 주는 저한테 위로, 응원이 더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 지금 사실 어쨌든 윤 대통령 탄핵으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두동강난 상황이잖아요. 이 시국에 이 드라마가 메시지는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가 저는 굉장히 울림이 컸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드라마를 보면 사람들이 남탓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서 참 여러모로 울림 있는 작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양 실장 남보라 기자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무해하고 알찬 연예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